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사위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선고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험지로 꼽히는 강원도 철원과 화천 등 접경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을 앞세우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대선 경선 투표를 마무리하고 내일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를 확정합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내란 종식대, 방탄 대선이 6.3 대선의 새 프레임으로 부상한 가운데 한덕수 전 총리의 등판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노동치는 대선판의 향방을 예측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라며 대법관 탄핵까지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광란의 탄핵이라고 비판하며 후보직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법안도 추진하며 전국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노골적인 대선 개입으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유죄 의견을 낸 대법관 전원을 탄핵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인 판결이자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입니다. 이러다 조이대 대법원이 내란 속의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할 거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치와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후보의 셀프 사면 가능성까지 지적하며 무자격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나하나가 파렴치한 범죄로 공직선거법 재판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제 완박, 셀프 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대법 판결과 관련해 민주당 주도로 열린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양당의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전원 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 희대의 정치 개입 판결이라고 주장했고 조이대 대법원장이 내린 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제2의 인혁당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수치스럽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한참 전에 끝났어야 할 재판이 지금에서야 바로잡히고 있는 것이라며 사법부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을 압박하는 이 모습이 입법부가 사법부를 침탈하는 모습이자 상권 분립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방 속에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즉시 진행 중인 재판을 포함해 모든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소위로 단독 회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표결은 막지 못했습니다. 이 법은 헌법상 지극히 당연한 것을 제대로 이행이 안 될 우려가 있으니까 법에 명문화를 시키려는 겁니다.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공판 정찰을 중단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특정한 후보를 위해서 법률까지 개정하는 것이야말로 이거 북한의 김정은 체제나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자체를 삭제하는 법안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대법 판단을 둘러싼 정치권의 충돌은 장기전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파장에도 이틀째 경청 투어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의 약세 지역인 강원 일대를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승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소도시를 순회하며 민심을 듣는 3박 4일 경청버스 투어 일정을 소화 중인 이재명 후보. 이 후보는 어제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경기도 북부 접경 지역을 시작으로 오늘은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강원도 철원과 화천, 인제와 고성을 방문해 통합과 경청을 내세우며 민생 탐방에 집중했습니다. 이 후보는 경제가 나빠진 것은 정치를 못했기 때문이고 정치가 잘못된 것은 정치인 탓이며 정치인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인물이 뽑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누가 선택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내 삶과 자식 인생을 결판내는 일꾼을 뽑는데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잘 일할 사람, 유능할 뿐만 아니라 충직한 사람들을 뽑으면 정말로 세상이 바뀝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정말 번영된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후보는 군부대 이전으로 손님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천군의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는 내일도 강원도 속초와 양양 등 동해안 벨트를, 그리고 모레에는 경북 영주와 예천, 충북 단양과 영월 등 단양 8경 벨트에서 경청 투어를 이어갑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접경 지역을 평화 경제 특구로 지정하는 것을 비롯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접경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공약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개헌 선곡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년들을 만났고 한동훈 후보는 PK 지역을 찾아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한규미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3년 차에는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첫 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습니다. 한 전 총리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쪽방촌을 방문해 약자를 위한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 지지자들과 GTX에서 대화를 나누며 세계 최고의 도시철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후보는 청년들의 취업과 경제, 주거 문제 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연령대는 많이 나왔는데 청년이 직접 청년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드뭅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 제도화하고 활성화해서 대한민국의 청년이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런 것은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경남 창원과 부산 부평의 전통시장을 찾아 PK 지역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한 후보는 롯데백화점이 철수한 자리에 지역 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만한 업체를 유치하는 등 마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님 계시고 오늘 한덕수 전 총리가 출사표를 냈더라고요. 훌륭한 분들이신데 지금 이 절체절명의 개싸움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수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이슈픽 김희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대선 준비에 큰 이슈들이 나왔는데요. 하나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픽 열어볼까요? 네, 정면 돌파.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어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선고를 받았잖아요. 네. 이 후보의 대안은 정면 돌파였습니다. 네, 민주당이 현재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상고심 결과가 나오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네. 이 절차적으로는 이미 당내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를 선출했고 대선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서 경선을 다시 추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선고 자체에 대한 불만이 큰데요. 무죄가 나왔던 2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빨리 추진한 건 명백한 정치 개입이자 대선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제 D-32일인데 이재명 후보의 완주 여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합니까?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한데요. 일단 이 후보의 2심 재판이 다시 열리더라도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대선을 완주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이 후보가 파기환송 선고 이후에 국민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대선에서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문제는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이 재판이 계속 진행되느냐입니다. 여기서 거론되는 게 헌법 84조입니다.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요. 네. 이를 두고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여기서 나오는 소추는 기소만 포함되기 때문에 대통령이어도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이 갈립니다. 이 재판이 열리고 판결을 하더라도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온다면 후보 자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문제는 이미 대선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 자격 논란이 새롭게 불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법 개정을 통한 대응도 준비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헌법 84조를 설명드리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가능 여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공판 절차를 중단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받은 기소에 대해 계속 공판 절차가 진행되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형사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이 헌법상에 명시된 대통령의 불소추권 실현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대선 전에 이 법 개정을 처리할 계획인데요. 이 개정안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부칙이 들어있어서 개정안이 만약 처리된다면 이번 대선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바로 두 번째 이슈픽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픽은 단일화, 국민의힘 이야기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내일 있을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전 국무총리의 출마 선언문 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네, 이 한 전 국무총리는 이 개헌 로드맵을 꺼내면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는데요. 네. 이 대통령이 되면 첫 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성한 뒤 3년 차에는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실시하면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 싸움이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며 공직 외길만 걸어온 공직자로서 신속한 개헌을 통해 헌정 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현재는 무소속 상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가게 되면 후보 기호도 뒤로 밀리게 되고 이 엄청난 선거 비용도 사재로 감당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내일 선출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단일화 시한은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로 꼽히는데요. 네. 물론 이후에라도 사전투표 전까지 국민의힘 후보가 사퇴하는 방식으로 단일화가 가능하긴 하지만 한 전 국무총리가 무소속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네, 13조 8천억 원. 추가 경정 예산안 이야기인데 어제 통과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규모는 12조 2천억이었는데 1조 6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추경안 처리에 합의를 했는데 이걸 살펴보면 지난해 예산 감액안 처리 당시에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었던 법무부와 감사원의 업무 경비가 복원됐습니다. 대신 민주당은 그동안 주장해왔던 지역사랑 상품권을 4천억 원을 이번 추경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밖에 산불 방지와 피해 복구 지원 예산을 확대했고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SOC 사업 8천억 원, 물가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 700억 원, 수산물 할인 지원 300억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추경은 속도가 생명인 만큼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주간 뉴스픽 세 가지 이제 다 살펴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결과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그리고 추경안 통과까지 김희연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개최한 21대 대통령 선거 정책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회복 방안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과감한 재정 정책으로 소비 심리를 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와 가계, 기업의 부채를 늘리는 정책이 아닌 국민들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가 불법 사전선거 운동을 한 정황이 있다면서 선관위의 즉각적인 고발과 수사당국의 빠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노동면 선대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전 총리의 출마 과정에 총리실 소속 공무원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빗발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 전 총리의 출마 선언과 일정을 배포한 한덕수 국민추대위원회가 자료를 총리실에서 받았다고 했는데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통과된 추경을 통해 국가장학금 단가를 최대 7% 금액으로 40만 원 인상해 약 100만 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3월 대학생 정책간담회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약속한 이후 당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해 결실을 맺었다고 SNS를 통해 말했습니다. 이 밖에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같은 연금 개혁 등을 통해 청년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낮추고 희망을 키우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속 다양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신동진의 국회 속. 오늘 주제는 유심 대란입니다. 지난달에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통신사의 미흡한 유심 마련 계획과 늑장 대처에 소비자들은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죠. 집단 소송 움직임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오명에 정치권에선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행사 기간을 추가 연장한 이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줘야 된다는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시면 이번 사건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도저히 털릴 수 없는 게 털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예. 우리 모두가 가입자가 다 그냥 털렸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저희는 최악의 경우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은 해커가 유출된 유심 정보로 복제폰을 만들면 내 휴대폰에 있는 금융 앱이나 공인인증서, 연락처 등 모든 정보를 똑같이 담은 복제폰이 만들어진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사실 맞습니까? 그 단말기 식별 번호가 유출되지 않은 똑같은 복제폰을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가입자들이 이동할 수 있게 위약금을 폐지해 주셔야 돼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종합적으로 봐요? 뭘 볼 건데요? SKT의 기책 사유가 있는데 위약금 면제를 못하겠다는 그런 반규칙적, 반내규적 발상이 어디서 나옵니까? 최태원 SK텔레콤 회장에 대해 오늘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폰 개통 시 사용하게 되는 유심 칩에는 전화번호와 유심 비밀번호, 그리고 가입자가 맞는지 확인해주는 가입자 식별번호, 또 휴대폰의 신분증 역할을 하는 단말기 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유심을 무단 복제해 금융자산을 탈취하는 심스와핑 범죄와 같은 2차 피해 가능성이 낮다는 정부의 1차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내 정보가 악용되는 건 아닌지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전 고객에게 유심 교체를 권고하고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재고 부족으로 유심 교체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2,500만 명에 달하는 고객에게 현재 보유 중인 100만 개 유심을 활용하고 6월까지 유심 1,000만 개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마저도 가입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량인데요. 이에 SK텔레콤은 오늘부터 유심과 휴대폰 단말기를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는 서비스인 유심 보호 서비스에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하도록 조치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심 대란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해외에서 활약하는 해커들이 사용한 수법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심각하게 국가 안보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국가보안연구소나 또는 국정원까지도 같이 연구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로. 미흡한 수습으로 인해 고객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책임이 있다면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돌이켜 보더라도 기업의 책임 경영 수준을 높이고 위법 행위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과기부는 유심 부족이 해결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신규 이용자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며 행정 지도를 한 상태인데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서 국민 절반의 개인정보와 재산을 위협한 중대한 사건인 만큼 향후 보다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국회 속이었습니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루 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선까지 32일 남았습니다. 그야말로 경랑이 일고 있는데 우선 초유의 대행 체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에다 경제, 안보, 외교 모두 중차대한 상황에서 내각 최고위 인사들의 자리가 지금 비어있는 상황인데요. 책임 정치는 실종이 되고 정치 공황만 남았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김혜란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말 헌정사상 초유의 그 대행 연쇄 사임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 뭐 가장 중요한 타격이 있는 것은 외교 안보 분야겠죠. 네, 외교부가 주한 공관에다가 다 어제 최상목 대행 체제를 알리는 이제 공안을 다 보내기로 했다가 긴급히 수거했습니다. 네. 대행자가 바뀌었으니까요. 네, 어제 뭐 민주당이 그 탄핵을 하려고 하니까 최 부총리가 사임을 했죠. 네. 네, 한덕수 총리는 사퇴를 했지만 또 당일 0시가 안 지났다고 해서 그 사직서를 수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행 체제로 그렇게 지금 가게 돼 있는데요. 또 국가안전보장회의도 그래서 이주호 대행이 소집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12월 3일 계엄 이후에 군 통수권자가 지금 4번 바뀌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우리는 우리 동맹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그리고 한국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입장 표명이 그러니까 4번 있었던 거죠. 계속 사람을 바꿔가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 혼란한 전국에서 국정을 좀 안정되게 운영해줘야 되는 한덕수 총리가 지금 대권 행보를 했다는 것, 정말로 사퇴를 하게 된 이것에 대해서 사실 이제 평생 공직자로서 존경받았던 분이신데 그런 책임감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민주당의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정말 문제가 심각하죠. 지금 그 최상목 우리 부총리에 대한 탄핵은 사실은 여태까지 사유가 없다가 거의 어제 그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거의 뭐 분풀이 탄핵이라고 지금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 재판부에다가 보복하려는 그런 의도로 이런 탄핵을 남발한다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측 입장 들어볼까요? 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딸 아이가 있는데요.
어제 뉴스를 보다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몇 명이야? 네, 이런 질문을 하는데 대행의 대행까지 거듭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미래 세대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지 저조차도 너무 걱정이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12.3 계엄이었죠. 그리고 내란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할 총리가 지금 사퇴를 하고 대선 출마를 하겠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이후에 대통령 선거를 관리해야 할 심판이 본인이 상황이 좋아 보이니까 갑자기 플레이어로 뛰겠다, 선수로 뛰겠다고 이런 뛰쳐나온 상황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정치를 하고 있다. 정말 단 60일도 버틸 수 없는 그런 총리가 어떻게 5년이나 대통령으로 이끄는 그런 국정을 운영을 할 수 있을지 더욱더 저는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상목 대행에 저희가 탄핵을 했던 것은 사실은 권한 대행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을 전 국민에게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 중에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였고 본인이 대통령 놀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그 사람에게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물려받는 날 민주당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대행을 또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가장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선판도 지금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죠. 파기환송에도 정면 돌파를 택한 이재명 후보가 흔들림 없이 오늘도 대선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의 자격과 헌법 84조 논란을 부각시키면서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지금 구도는 내란 종식 때 방탄 대선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프레임 속에서 양당의 대응 전략을 들어볼까 합니다. 이번엔 정은혜 전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네, 국민의힘이 최근에 무슨 방탄 대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진실을 방탄하고 있는 정치의 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 84조를 들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치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면책 조항이지 대통령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으로 심사를 받고 있는 것도 네. 사실은 지난 대선에서의 선거법에 관련된 것이지 해당 그 선거에서의 선거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당의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어도 영향이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 84조에 대한 논란은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로 보여지고 또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방탄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번에 그 대법원의 결과를 봤을 때 6만 쪽에 달하는 페이지를 9일 동안 12명의 대법관이 읽었다고 합니다.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무슨 대법관이 AI 판사도 아니고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방대한 양의 심사를 하고 그리고 두 차례 상고로 인해서 이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너무나 졸속적이고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 뒤에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총리를 사퇴하고 또 출마의 의지를 또 밝히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국가의 상식적인 선에서 좀 인정을 할 수 없는 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민주주의에 대한 반기이자 정말 사법의 쿠데타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지금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 84조는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형사 재판이 중지되냐 아니냐 이 문제라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 당선이 무효가 되는지 아닌지는 그것과는 사실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네. 일단 84조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후보 등록일을 열흘 앞두고 이렇게 그 유죄 취지의 그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최후로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기회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지금 선거법에 그런 유죄 판결이 나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지금 유죄 환송 판결을 했다는 이야기는 네. 앞으로 이 하급심 법원들이 그 유죄 취지에 기속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죄 판결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무죄를 쓰면 다시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죄 판결은 확정인 것이고 다만 그 확정의 시기가 환송 후에 이제 2심 갔다가 다시 3심까지 간다고 하면 그냥 그 시간만 남아있을 뿐이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네. 말하자면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즉 후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니 지난주에 우리 김혜란 전 대변인께서는
파기환송을 또 예측을 하셨었잖아요. 네, 제가 그때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이렇게 즉각 이렇게 올린 것은 네네. 예, 상고를 기각하려고 하면 그럴 이유가 없었다. 이것은 대법관 전원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이것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하기 위한 절차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죠. 네네. 네. 사실은 그 2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왔던 부분, 그 논란이 되었던 골프 발언, 백현동 관련한 발언들, 이 부분이 이제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났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법조인들이 사실 상식에 맞지 않고 사회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3심에서 바로 잡혀서 다행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후보 등록일 이후에 밝혀졌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 민주당은 대권 후보가 없어지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나마 사실 최후의 기회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 지금 합리적일 텐데요. 지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사퇴할 생각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좀 다들 관건으로 볼 것은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이 과연 최종 결과에 어떻게 좀 작용을 할 것인지, 과연 영향이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일 텐데, 일단 후보들의 면면을 좀 짚어보고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제가 네. 아까 누락됐던 그 84조 부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 문제가 되는 쟁점은 그것입니다. 그 소추가 그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이미 진행되고 있던 재판, 네, 그것이 정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사실은 학계의 압도적인 다수설은 그 소추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새로 공소 제기가 안 된다는 것이지 네. 기존에 있었던 재판은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파기환송된 이 판결이 그 대선 전에 확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설사 그래서 이재명 그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라도 그때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면 네. 그럼 당선 무효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 측에선 당선이 되면은 재판이 정지가 돼야 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그 지금 뭐 헌법학자들도 그렇고 뭐 법률가들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확정지어서 말은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네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헌법 84조 같은 경우는 내란죄나 외환죄가 아닌 이상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라서 재임 중에는 물론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지금 당선되기 이전에 이렇게 졸속으로 너무나 급하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 자체가 사법부가 지금 정치에 개입을 하고 있다, 정치에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의심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대선판의 최대 변곡점이 될 한덕수 전 총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퇴임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호남 출신입니다. 그리고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중도 보수와 호남표에 영향력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새로운 핵으로 등장한 한덕수 전 총리인데 실제로 등판을 했을 때 영향력이 얼마나 될지 예측을 좀 해볼까요? 네, 과거에 저는 반기문 사무총장의 길을 똑같이 걸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본인의 출신이라든지 과거의 그 행정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막상 본인이 그 전에 기대를 받는 입장과 그리고 후보로서의 입장이 되었을 때는 국민들의 판단 기준이 너무나 달라집니다. 특히 정치인은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국민 여러분들이 360도 그에 대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행적들부터 과거에 행정을 하면서 잘못된 것들까지 모두가 털어올게 되는데요. 물론 뭐 가족이나 이런 리스크 부분은 좀 없어질 수 있다고는 예상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란 사태에서 본인이 행동이 어땠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과거에 다른 정부에서 여러 정부에서 중요 요직을 지냈지만 사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추도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더 기억을 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저는 선관위가 한 전 총리의 그 불법 사전 선거 운동을 당장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출마 과정에서 총리실 소속의 공무원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네. 이런 제보들도 있고요. 그리고 총리실에서 받았다면서 그 자료들을 지금 증거로 제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선거법 위반이자 전 직권남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총리 시절에 공무원을 동원해서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 이 부분 자체만으로도 저는 분명히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혈세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단순히 지금 60일도 권한 대행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뭐 본인은 3년 대통령을 하겠다고 했지만 3년 후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주권을 이끌어갈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선출을 할 수 있는지는 저는 현명하신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은혜 전 의원께서 보시는 한덕수 전 총리의 영향력이 지금 언론에 드러나는 것만큼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걸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굉장히 크게 거품이 끼어 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은 양당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 양당제 국가는 아니지만 소수 정당들도 있지만 주요 두 정당이 이끌고 있는데요. 사실은 정당의 가장 큰 목표는 정권 창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에 많은 인프라들이 있고 뭐 당직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비용이라든지 모든 측면들이 정당의 그 리소스 인프라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 본인이 나와서 뭐 단일화를 하든 합류를 하겠지만 저는 국민의힘이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국민의힘에도 너무 좋은 후보들이 당내에서는 있다는 겁니다. 네. 당내 경쟁을 통해서 후보를 계속 키워내야지 3년 전의 악몽을 지금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당원들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제 후보가 이번 주 토요일에 선출이 될 텐데 저는 당당하게 국민의힘 내에서 후보를 선출하고 단일화를 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에 좀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읽히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김혜란 전 대변인께서는. 네, 이 질문의 취지상 그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호남 표나 아니면 중도 보수에 더 영향력이 있지 그렇죠. 않을까.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의문입니다. 지금 그래서 뭐 이른바 친민주계 인사들하고 접촉이 많다고 지금 언론에 많이 나와요. 네. 정대철 뭐 헌정회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낙연 전 총리 이런 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하는데 지금 최근에 그 이낙연 총리 측에서 뭐 국민의힘 당명을 교체하고 네 그리고 뭐 당의 쇄신을 약속하면 뭐 생각해 보겠다 뭐 이런 식의 사실 우리 당원들로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있을 수 없는 그런 도대체 왜 그 말하자면 그 문재인 전 정권의 남은 인사들에게 이런 갑질을 당하면서 왜 휘둘리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지난번 마지막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 김문수 후보 두 우리 당의 그 최종 결선에 지금 오른 두 후보들도 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 김문수 후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명 교체에 대해서 그 옆집 애 보고 네. 남의 집 애 보고서 이름 바꾸라 그러는 거랑 네. 마찬가지다. 네. 지금 사실 이렇게 새미래민주당하고 이렇게 접촉할 거면 사실은 새미래민주당이 후보를 내서 끝까지 완주하는 게 우리 당 입장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그 표를 어느 쪽 표를 가르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이낙연 총리나 뭐 정세균 이런 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한다고 해서 호남 쪽 분들이 국민의힘에다가 표를 주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실 현실성이 없고 굉장히 뭐 허울 좋은 얘기지만 우리 당의 그 당원들에게는 반발만 불러일으킬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가서 경선이 지금 막바지에 이르렀죠. 내일이면 최종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됩니다. 초반에 우위를 달렸던 김문수 후보냐, 그간 기세를 올려왔던 한동훈 후보냐 예측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한덕수 전 총리와에 대한 그 단일화에 대한 입장은 처음에 좀 긍정 신호를 보였다가 지금은 부정적인 걸로 좀 이렇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 결정이 과연 이 판도 최종 결과엔 어떻게 작용을 할지 누가 먼저 예측을 좀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저희 당 먼저 할까요? 김혜란 전 대변인께서 말씀해 사실 주시죠. 그 비상계엄 이후에 새롭게 강자로 등장했었죠.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는. 그래서 그때부터 최고점을 찍고 1월부터 사실 그 이후로 쭉 하락세입니다. 그리고 그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작년 내내 그래도 우리 당의 유일한 대권 후보로서 1위였다가 비상계엄 이후에 최저점을 찍고 네, 그리고 나서 2월 말에 다시 복귀하면서 정계에서 뭐 다시 등장하면서 그 뒤로는 상승세입니다. 그래프로 보면 교차하는 지점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골든 크로스가 언제 나타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판은 까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투표함을 열기 전에는 사실 내일 전까지는 모를 것 같고 누구도 확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단일화 관련해서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김문수 후보도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만약에 후보가 됐을 때 순순히 그냥 바로 한덕수 총리에게 양보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마지막 그 토론회에서도 그럼 나중에 한덕수 총리에게 양보할 거냐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고 했죠. 네.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도 그 단일화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하니까 뭐 아니 무슨 불쏘시개가 충남까지 와가지고 도지사를 만나겠냐 이렇게 하면서 또 아니라고 하셨어요. 네. 당연한 겁니다. 우리 당원들이 지금 당원 투표를 2번 했어요. 저도 예, 이제 4명 중에서 1명 과반이 안 넘었기 때문에 그때 한 번 하고 이제 결선 투표를 어제 오늘 해서 이틀 동안 했습니다. 이렇게 당원들이 이런 당원권을 행사해서 투표를 했고 네. 77만 명의 당원들이 예,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2번에 걸쳐서 당원 투표를 해서 뽑은 우리 후보가 되는 겁니다. 내 손으로 뽑은 내 후보가 그 다음에 갑자기 우리가 어떤 의사를 표시하지도 않았는데 뭐 무소속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당 후보에게 그 후보의 지위를 넘긴다. 사실 그게 당원들이 언뜻 납득하기 힘든 일이죠. 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 판결이 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이거 아까 여쭤보셨는데 글쎄요. 이거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하고 사실 줄곧 그 대결 구도를 이제 이끌어온 것은 사실 한동훈 후보기 때문에 그 어제 하루만도 제 생각에는 표심이 굉장히 영향이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제 그 하루하루 판결 이후에. 다르다. 네. 네. 굉장히 전투적인 자세로 이재명하고 싸워서 이길 그런 진흙탕 싸움으로 간다고 하면 싸울 그런 공격력 있는 사람 나밖에 없다.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그런 취지의 이야기가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대법원 재판에 대해서 불복하는 발언 민주당 인사들이 마구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금 우리 당의 많은 반발 이런 것들이 그 표로 좀 영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혜란 전 대변인께서 많은 것을 쏟아내 주셨고요. 정은혜 전 의원께서는 또 어떻게 관측하시는지 네, 일단 파기환송이라는 뭐 사법 결정이 있었지만 어제 파기환송 판결이 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색량이 굉장히 급증을 했고요. 네. 그리고 관련된 그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책의 판매량이 또 급증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더 하나로 똘똘 뭉치고 그 지지의 새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관련해서는 그 단일화에 대해서 너무나 좀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정치공학적으로도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단일화했을 때 만약에 1 더하기 1이라고 하면 2나 3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일화라는 것은 한 후보가 있을 때 둘이가 단일화를 하잖아요. 그럼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저는 1.5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져나가는 게 분명히 있을 맞습니다. 것이다. 네. 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가 있고 또 지금의 단일화는 더욱더 시너지를 낼 수가 없는 구조가 한덕수라는 그 제3의 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 제3의 인물을 염두에 두고 아마 5월 3일에 투표가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진정으로 그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고 그들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투표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건지 그 부분도 저희가 파악을 하기 어렵고 거기다가 한덕수 이제는 후보가 될 수도 있겠지만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의 경험이 없습니다. 행정의 경험은 많지만 그렇다면 정치라는 것은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로도 민심이 요동치고 굉장히 큰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후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큰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수치로서 이렇게 조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좀 분열의 리허설, 분열이 계속 또 지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그렇다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다뤄볼 주제는 이 단일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내일 최종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선출이 되고 나면은 곧바로 단일화 작업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당 내에서 잡고 있는 그 마지노선 기간이 5월 6일이나 7일이니까 지금 시간이 되게 촉박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한데 예상 밖에 또 혈투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있는데 이 단일화 과정이 과연 순조롭게 펼쳐질지 이걸 조금 예측을 해보고 오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일, 7일 이야기 나오는 건 이것 때문입니다. 7일 낮에 12시에 선거 공보물 발주 시한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6일, 7일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실 그러면 5월 3일에 전당대회를 하고 3일 안에 이제 지금 단일화가 돼야 된다는 건데 저 사실 굉장히 현실적으로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그 다음
시한은 이제 후보 등록일이 10일, 11일 이틀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11일까지 단일화가 되지 못하면 국민의힘의 그 번호인 2번을 부여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간다. 이렇게 됐을 때도 뭐 가능은 하겠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25일까지 단일화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투표 용지에 두 후보의 이름이 다 올라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다 올라가고 이제 그 선을 그어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네. 누가 딱 보여요. 아. 네, 아예 그 투표 용지에서 빠져야 사실 단일화의 효과가 있을 그렇죠. 텐데, 네, 단일화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3단계에 걸친 이제 그 시한이라는 것이 있고,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일화에 대한 방안까지 벌써 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막 여론조사 하겠다고 벌써 안심번호 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언론에. 근데 사실은 여론조사는 당원 투표하고는 다릅니다. 당원 투표는 전 당원에게 다 문자나 이렇게 전화가 가는 것이고요. 여론조사는 그냥 무작위로 그중에 뭐 전체 인원 중에 뭐 1,000명, 2,000명, 뭐 몇천 명한테 하여튼 샘플을 조사하는 방식인 거죠. 근데 지금 당원 투표라는 거는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당원 주권에 꽂힙니다. 우리가 다 같이 투표를 해서 뽑은 후보예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든 여론조사의 방식으로든 아니면 또 뭐 콘클라베 막 이렇게 뭐 비밀리에 이야기해서 단판을 짓겠다.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지금 2차에 걸친 당원 투표를 통해서. 근데 그렇게 뽑힌 그 후보는 대권 후보는 굉장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대표하고 유사한 거의 같은 지위를 갖게 돼요. 당무 우선권이라고 해서 다 당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다 결정할 수 있는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그냥 만약에 우리 당에 입당을 했다고 하면 평당원, 입당하지 않았다고 하면 무소속의 다른 후보에게 이 권한을 그냥 다 갖다 주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민주적 절차 없이. 그게 사실은 공직선거법에 당내의 경선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할 수가 없을 거고 지금 이렇게 다들 정치공학적으로 생각을 해서 상상 속에 이렇게 되면 이때까지는 단일화를 하고 누구는 사퇴시키고 이런 게 아마 뜻대로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측에선 이런 과정을 지금 거칠 필요가 없죠. 일찌감치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측에선 국민의힘과 한덕수 전 총리 이 단일화 같은 이런 과정들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는지 들어볼게요.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 일요일에 후보가 선출이 되었고 수요일에 선대위가 발족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선대위에 이번 주 주말에도 각 지역별로 선대위의 구성이 발표가 되고 행사가 다 치러질 예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단합적이고 저희는 사실 또 3년 전에 한 후보를 중심으로 뭉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뭉쳤던 분들이 또 다시 각 지역에서 또 활동을 하게 되죠. 굉장히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준비가 된 그리고 특히 정책적으로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토론회를 하고 있고 청년들과 노동자들과 서민들과 만나는 미팅들을 계속 하고 있죠. 그런 반면에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적으로는 5월 11일이 후보자 등록이기 때문에 그 전에 후보를 등록해야 김혜란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표 용지에 본인의 이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은 2번이라는 그 번호가 있어야겠죠. 1번, 2번 대통령 후보가 있을 때 2번을 받을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5월 3일에 대통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 선출된 대통령 후보는 당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다면 그 후보가 자신의 후보의 그 권한을 포기하면서까지 단일화를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단일화를 하려면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그 규칙과 룰이 정해져야겠죠. 전국민 투표를 할 건지 아니면 당원 투표를 할 건지 뭐 50대 50으로 할 건지 여론조사로 할 건지 뭐 대면 조사를 할 건지 아니면 당의 뭐 원로들로 구성된 어떤 회의체에서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룰을 세팅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될 겁니다. 그 룰을 누구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 또 역선택 조항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정은혜 전 의원께서 선대위에 계셨었죠? 네, 저는 그 지난 대선에도 그리고 총선에도 그리고 선거관리위원도 했었고요. 뭐 공천심사위원도 했었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당무 절차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부터 힘의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히려 당 내부의 그런 싸우는 모습들이 언론에 공개가 됐을 때는 국민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 짧은 시간에 정책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당내에선 내부에서는 누가 그 권력을 잡는 싸움만 보여준다면 국민은 바로 준비가 되어 있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은혜 전 의원께 하나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선거철에는
누가 나오면 땡큐, 땡, 나 땡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오늘은 좀 질문을 바꿔서 이 상대 당에서 누가 나오면 민주당 입장에서 좀 까다로울지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후보가 나와야 좀 까다로울까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에선 누가 나와도 자신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이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누가 나와도 땡큐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으로 인해서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직을 얻지 못함에 의해서 벌어진 선거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적어도 국민의힘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결로 확실하게 선을 긋고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제2인자였던 한덕수 총리와 단일화를 하겠다고요? 그걸 모색을 하고 있다고요? 아무리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한덕수 총리와 단일화를 하는 순간 그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김혜란 전 대변인께서도 마지막 마무리 발언기에 한번 가지시죠. 사실 뼈아픈 얘기입니다. 지금 저렇게 후보가 정해진 입장에서 뛰고 있는 민주당에 비해서 우리 당 사실 룰에서 없었던 결선 투표까지 만들었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사실 4월 29일에 결정됐을 거 아닙니까, 후보가. 네. 그래서 지금 5월 3일로 거의 일주일 가까이 미뤄지고 또 그 산 넘어 산이라고 그다음에 지금 단일화 대상을 지금 당 밖에서 지금 마련해놓고 지금 오히려 당 지도부가 기다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단일화를 했는지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가 이렇게 길어지는 것, 이것이 지금 당 지도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나흘 동안 정치권과 여론이 과연 어디로 움직이느냐가 6.3 대선의 향방을 좌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한 여심 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알찬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